안녕하십니까. 50대 후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시부모님을 30년 동안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업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몇 달을 앓다가 뒤따라 돌아가셨고 어렸던 저는 그때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참으로 박복하고 불행한 삶이었죠. 할머니는 시골에서 고추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꽤나 큰 밭이었는데 할머니 혼자서 모든 걸 하셨어요. 학교가 끝나면 곧장 밭으로 가서 할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일을 하는 동안 저는 공책을 펴놓고 문제를 풀었는데 가끔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쓸어내리시면서 우리 손녀 공부 잘하네 하고 말씀하시던 게 지금도 선명해요. 다행히 할머니에게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죠. 명절 때 친척들이 오면 저를 보고 불쌍하다는 말을 했는데 할머니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 손녀는 불쌍한 애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할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울지 않는 법을 일찍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게 어린 마음에는 부끄러워서 친구들이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하면 슬며시 자리를 피했어요. 도시락에 엄마표 음식이 들어있는 애들이 보면 부러운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선생님이 부모님 도장 받아오라고 하시면 할머니 도장을 받아갔는데 아이들 앞에서 그걸 꺼내는 게 창피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늘 컸어요. 혼자라는 게 버릇이 되면 안 된다고 언젠가는 기댈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시내의 한 도예 공방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잔심부름만 했는데 사장님이 제게 손재주가 있는 아이라며 하나씩 가르쳐 주셨어요. 흙을 몰래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형태를 잡아가는 시간이 저한테는 유일하게 편안했습니다. 이 세상에 제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느낌.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몰라요. 찻잔을 구워내면 사장님이 잘했다고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 칭찬 한마디에 일주일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든 찻잔은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사장님이 버리지 말고 가져가려고 하셔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만든 첫 번째 작품이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일하면서 도자기 굽는 기술을 제법 익혔고 나중에는 소규모 주문을 따로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찻잔 세트나 작은 화분 같은 것들이었는데 제 손에서 나온 물건에 값을 매기고 누군가한테 건네는 일이 뿌듯했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밤늦게까지 남아서 작업했는데 가마에서 막 꺼낸 도자기의 빛깔을 볼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하던 중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공방에 있었는데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조문객이 거의 없었어요. 할머니의 친구분 두어 분, 마을 사람들. 그게 전부였죠. 할머니의 마지막이 여전히 쓸쓸하고 초라한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너무나 쓸쓸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사흘 내내 상주석에 혼자 앉아있으면서 이렇게까지 외로울 수 있구나 싶었죠. 마지막 날 빈소를 정리하면서 할머니 유품을 챙겼는데 낡은 지갑에 제 어릴 때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가장자리가 닳아서 너덜너덜했는데 할머니가 늘 가지고 다니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주저앉았어요. 그때 세상에 정말 혼자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뼈에 사무쳤죠. 생각해보면 이 외로움이 나중에 제 인생을 바꾸게 된 것 같아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쯤 지났을 때 바깥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짝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같은 동네에 살았고 2살 위 오빠였는데 집에 가는 길이 같아서 오며 가며 인사하고 가끔 같이 걸어가던 사이였습니다.
왜 좋아했냐고 물으시면 저도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데 그때 제가 부모님을 잃고 한참 힘들었잖아요. 친구들은 제 사정을 알면서도 뭐라고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서 피하는 눈치였는데 그 오빠는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다정해졌다고 해야 하나?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서 있으면 말없이 자기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여줬고 골목 들어서면서 조심해서 들어가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한 번은 제가 길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는데 자기 주머니에서 밴드를 꺼내서 붙여준 적도 있어요. 대단한 것들은 아니었는데 그 작은 것들이 세상 전부를 잃은 아이한테는 너무나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한 번도 말하지 못했어요. 이후 상황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10년 넘게 잊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겨울날 공방에 손님 한 분이 들어왔어요.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그 오빠는 우연히 부모님 선물로 찻잔 세트를 사러 온 거였는데 저보다 먼저 저를 알아봤더라고요. 제 이름을 부르는데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키도 더 커져 있었고 얼굴도 많이 달라졌는데 웃는 모습은 그때 그대로였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고 그날 고향에 부모님 뵈러 내려온 길에 선물을 사러 들른 거였습니다. 찻잔을 골라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하고 지내냐,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냐, 그런 평범한 대화였는데 저는 심장이 막 뛰어서 포장하는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포장지를 2번이나 찢었는데 그 오빠는 웃기만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근처에서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식당에서 마주 앉으니까 어릴 때 같이 걷던 그 골목길이 떠올라서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밥을 먹으면서 오빠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잘 계시지? 잠깐 멈칫하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참 아무 말 없이 있다가 힘들었겠다 하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식당을 나오면서 눈물을 참느라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오빠가 괜찮냐고 물었고 저도 괜찮다고 했는데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옆에 서서 기다려줬어요. 어릴 때 비 오던 날 우산을 기울여주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헤어질 때 번호를 교환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불 속에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이어지게 되었죠. 정식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매주 차를 몰고 왔습니다. 지극정성이었죠. 1시간 넘는 거리를 왕복하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공방 문 닫을 때까지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저녁을 함께 먹고 혼자 돌아가곤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미안하냐고 했고 주말에는 같이 산책을 하거나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그 사람은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가끔 툭 던지는 말들로 제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함께하면서 이 사람이면 외롭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만난 지 1년쯤 됐을 때 남편이 부모님을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긴장이 많이 됐어요. 부모가 없는 며느리를 좋아하실까? 혹시 반대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마음 졸인 상태로 시부모님 댁에 처음 갔는데 시어머니가 현관에서부터 저를 보시더니 너무나 반겨주시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보니 과일이랑 떡을 한 상 차려놓으셨는데 그 정성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어머니는 어쩜 이렇게 예쁜 애를 데리고 왔냐면서 연신 제 얼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신 분이셨는데 옆에 앉아 과일을 내어주시면서 많이 먹으라고 해주셨고요. 그런 친절과 배려가 너무 감사했죠. 이런저런 한창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엔 아들만 셋인데 큰애한테는 사랑을 많이 줬고 막내한테는 귀여움을 줬는데 둘째는 늘 알아서 하는 아이라
제대로 챙겨주지를 못했어. 그래서 셋 중에 둘째가 항상 가장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착하고 어여쁜 사람을 데려왔으니 정말 다행이다. 그러시면서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이 집안에서 너만은 내가 진심으로 아끼마. 외할머니 돌아가신 후로 처음으로 어른한테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사람한테 그런 말이 얼마나 큰 건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면서 달래주셨는데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더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도 웃으시면서 우리 집안에 와줘서 고맙다고 하셨고요. 남편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감정 표현이 서투른 사람인데 부모님이 자기 대신 마음을 전해주시는 게 고마웠는지 눈시울이 붉어져 있더라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족의 사랑 없이 큰 저한테 이렇게 다정하고 따스한 가족이 생긴다는 게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 너만은 내가 아끼겠다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면서 버텼고 그게 저의 30년의 지탱한 기둥이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를 시작하면서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심각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오래 서 계시기도 힘드시고 어머니도 무릎이 안 좋으셔서 몇 년 안에 수술을 받으셔야 해. 늦게 말해서 미안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담을 느낄까봐 망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 편찮으신 지 좀 되기도 했고 부모님 집을 마련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결혼을 지원해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해주시겠다고는 하셨는데 당장은 힘들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둘의 힘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 저는 그런 건 바라지 않는다고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정말이었어요. 제가 뭘 바랄 처지도 아니었으니 상대의 재산이나 지원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고맙다면서 미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남편의 형제 이야기도 그때 자세히 들었습니다. 남편이 둘째니까 위로 아주버님 한 분이 계셨는데 서울에서 건물관리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결혼도 일찍 하셨고 아이도 둘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사업이 꽤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시부모님한테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라고 했어요. 아래로는 시동생이 한 분 있었는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지방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어요. 형제끼리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 부모님 문제만 나오면 다들 한 발씩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형이랑 동생이 사정이나 여건이 안 된다며 부모님 간병을 피해왔어. 형은 사업한다고 바쁘다고 동생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위주로 해왔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이 부분이 좀 걸려. 당신한테까지 폐를 끼칠까봐. 남편이 그 말을 하면서 표정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저한테 감추지 않고 말해준 게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서 하셨던 그 말만 떠올랐고 시아버지가 웃어주시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남편의 형제가 부모님을 피한다는 말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겠지 하고 넘겼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더 깊이 물어봤어야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후 저희는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이 옆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남편이 사는 지역에 작은 전셋집을 얻어 신혼을 시작했고 시부모님 댁은 거기서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종종 찾아뵈면서 인사드리는 정도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가 올 때마다 너무나 반가워하셨고 갈 때마다 이것저것 싸주시면서 다음에 또 오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평범하고 따뜻한 시댁이었어요. 저는 기존의 공방일을 정리하고 터를 잡은 다른 지역에서 작은 도예 가게를 새로 열었습니다.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작은 공간을 빌린 건데 그래도 제 이름을 건 첫 가게라 애착이 컸어요. 직접 구운 찻잔이랑 그릇을 진열해 놓으면 지나가시던 분들이 하나둘 들어오셨고 단골도 조금씩 생겼습니다. 가끔 체험 수업도 열었는데 동네 아이들이 와서 흙을 만지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가게에 들러서 같이 정리하고 집에 갔는데 좁은 가게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듬해 딸이 태어났어요. 시어머니가 한 달간 저희 집으로 오셔서 산후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아기를 봐주시고 저한테는 쉬라고만 하셨어요. 아기 옷도 직접 싸우셨는데 가게에 가서 한참을 고르셨다면서 봉투 가득 들고 오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한 번은 새벽에 아기가 울어서 일어나려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달려오셔서 이러시더라고요. 새아가는 자라, 내가 봐줄게.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종종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난 딸이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네가 와줘서 딸이 새로 생긴 것 같아. 그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후 제 가게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남편도 아이를 잘 봐줬어요. 그때까지는 이렇게만 살면 되겠다 싶었어요.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다 저녁에 모여 밥을 먹고 주말이면 다 같이 외출해서 바깥바람을 쐬고 그게 제가 꿈꾸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딱 3년뿐이었어요. 딸이 3살 되던 해 시아버지가 허리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안 좋으셨던 허리가 수술 후에 오히려 더 나빠지셔서 혼자 걷기가 힘들어지셨고 화장실도 도움이 필요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재활을 꾸준히 하시면 나아질 수 있다고 했는데 시아버지는 통증 때문에 재활을 거부하셨고 점점 거동이 어려워지셨습니다. 그전까지 마당에 나가 산책도 하시던 분이 이제는 방에서 나오시지 않게 됐어요. 비슷한 시기에 시어머니도 무릎 수술을 받으셨는데 합병증이 생겨서 재수술을 하셨어요. 한쪽 무릎이 제대로 굽혀지지 않으셨고 계단은 엄두도 못 내셨습니다. 그렇게 호탕하게 웃으시던 시어머니가 이젠 방에 누워서 천장만 보고 계셨어요. 어쩌다 보니 두 분이 동시에 누워 계시는 상황이 된 겁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전화를 받기는 했는데 본인도 바빠서 당장은 간병이 어렵다는 말만 하고 끊으셨어요. 그래도 부모님인데 한 번만이라도 와서 상황을 보라는 남편의 말에도 시간 나면 가볼게라고 하고는 결국 오지 않으셨습니다. 시동생한테도 연락했는데 며칠 뒤에 문자로 형편이 안 된다고만 보내왔어요. 남편이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게 기억나요. 제가 옆에 가서 앉았더니 미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부모님을 우리가 모셔야 할 것 같아. 미안해. 그 말을 듣고 한참 고민했어요. 가게 일도 있고 딸도 아직 어리고 현실적으로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간 제게 주신 따뜻한 말과 배려에 보답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남편이 혼자 끌어안기엔 너무 큰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간병을 결심하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너한테 이런 부담까지 지우게 돼서 어쩌냐고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가족인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제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한편으로는 겁이 나기도 했지만요. 시부모님 댁은 그래도 방이 넉넉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죠. 이삿짐을 꾸리면서 가장 마지막에 정리한 게 가게였어요. 제 손으로 연 첫 가게였으니 마음이 어찌나 아프던지요. 단골분들한테 한 분 한 분 문 닫는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날 찻잔들을 상자에 담고
진열대를 치우고 물레를 분해해서 실었습니다. 간판을 내리던 날 가게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남편이 옆에 와서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애써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가게가 제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 이름으로 가진 것이었으니까요. 저를 포기해야만 했던 시절이었죠.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던 날 남편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이 빚은 꼭 갚을게. 그 말은 진심이란 걸 알았어요. 남편은 출근 전에 아버지 기저귀를 갈고 퇴근하면 어머니 재활운동을 도와주는 걸 보면서 이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미안해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자꾸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하시면서 괜찮다고 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간병이라는 게 시작하기 전에는 막연하잖아요. 아픈 어른을 돌보는 거니까 힘들겠지 정도만 생각하지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직접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죽을 쏘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됐어요. 시아버지는 단단한 음식을 잘 못 드셨기 때문에 매일 아침 죽을 써야 했고 약도 종류가 여러 개라 하나하나 분류해서 시간대별로 나누어 놓아야 했습니다. 두 분을 씻기고 시아버지 보조기를 하루에 3번 풀고 채우고 피부가 짓무르면 연고를 발라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재활운동을 매일 시켜드려야 했는데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그대로 두면 굳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 안 할 수도 없었고 시어머니가 아파하시는 걸 보면서 억지로 시키는 것도 마음이 아팠어요. 병원 예약을 잡고서 진료받으러 모시러 가고 약을 타오고 그 사이에 밥을 하고 빨래를 돌리고 집을 치우는 게 저의 하루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약 드시는 걸 싫어하셔서 안 드시려고 하실 때마다 달래야 했고 시어머니는 재활이 아프다고 오늘은 쉬겠다고 하시는 날이 많아서 그때마다 설득하는 것도 일이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재활운동 중에 너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셔서 저까지 울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제가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게 버거워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딸이 너무 어려서 제가 집에서 봐야 했거든요. 아이를 업고 시부모님을 돌보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아버지가 밤에 화장실을 가다 넘어지셔서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업고 갔어요. 병원 복도에서는 딸이 울고 시아버지는 아파서 신음하시고 저는 그 사이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에 응급실에서 돌아왔으니 잠을 자야 하는데 2시간 뒤면 시어머니 아침 약 시간이라 눈을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시어머니가 욕실에서 미끄러지셨는데 제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어서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딸이 손짓하기에 놀라서 달려갔는데 시어머니가 바닥에 앉아 계시면서 신음하고 계셨어요. 그날 남편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바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방까지 모시고 왔는데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때 허리를 삐끗했는데 그 후유증이 오래도 갔죠. 그 시기에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졌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었고 잠도 부족했어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는데 샤워할 때 배수구에 쌓인 머리카락을 보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빛이 잿빛과 같았고 나이도 마치 40대처럼 보였어요. 한 번은 고향에 내려갔다가 전 가게 단골이었던 아주머니를 마주쳤는데 그분이 저를 못 알아볼 정도였죠. 제가 먼저 인사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어머, 많이 야위셨네요 라고 했는데 그 말에 괜히 코끝이 시려졌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에 밤 시간을 맡아줬기 때문에 잠시나마 쉴 수 있었지만 낮 동안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게는 어마어마했어요. 이 생활이 언제 끝나는 건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1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2, 3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간병 5년째 되던 해 처음으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밤마다 저를 불렀어요.
물 좀 갖다 달라, 이불 좀 바꿔달라, 덥다, 에어컨 틀어달라, 춥다, 꺼달라. 하룻밤에 7번을 깬 적도 있습니다. 남편이 밤 시간에 맞겠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유독 저만 찾으셨어요. 며느리가 해줘야 마음이 편해. 그 한마디 때문에 남편 대신 제가 일어나야 했습니다. 낮에 간병하고 밤에도 불려다니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잠을 못 자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고 그러다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고요. 한 번은 시아버지 약을 챙기다가 손이 떨려서 약통을 쏟은 적이 있거든요. 바닥에 흩어진 알약을 하나하나 주우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는데 그게 꼭 제 인생 같았습니다. 흩어진 걸 줍고 또 줍고 끝이 없는. 어느 새벽이었어요. 2시쯤 시어머니를 재우고 나와서 거실에 지나다가 현관 앞에 문득 멈춰 섰습니다.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제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사준 운동화였는데 닳아서 뒤축이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데이트하러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병원 갈 때만 신는 신발이 됐더라고요. 저 신발을 신고 나가면 아무도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을 열고 나가서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거잖아요. 어디든 여기가 아닌 곳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딸이 잠에서 깨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어디가? 그 말에 운동화에서 눈을 떼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가 제 목을 꼭 감싸 안으면서 다시 잠이 들었고 작은 몸에서 나는 아기 냄새를 맡으면서 밤을 지새웠죠. 며칠 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기가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다고 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월급이 없으면 이 집의 생활비가 동나는 거니까요. 시부모님 병원비도 약값도 딸 양육비도 전부 남편 월급에서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형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이번엔 제대로. 며칠 뒤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형, 우리 정말 힘들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와서 좀 봐줄 수 없겠어?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같았습니다. 지금은 어렵다. 나도 사정이 있어. 남편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 네가 없으면 이 집은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고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자리를 지키는 것뿐이었죠. 대신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도망치면 이 가족을 잃는 거라고요. 부모를 잃었고 할머니를 잃었고 이 사람들마저 잃으면 저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매일 아침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일은 그 뒤로도 몇 번 더 있었지만 매번 다시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딸과 남편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키려면 내가 버텨야 한다고 매일 밤 스스로한테 말했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간병 생활이 계속되는 동안 남편 형제들은 뭘 했냐고요? 아주버님은 여전히 건물관리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큰 동서는 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분명 형편이 그리 어렵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간병을 돕겠다고 나선 적이 없었어요. 가끔 연락해서 간병 이야기라도 나오면 본인들도 바쁘다고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아주버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주버님, 어머니가 입원하셨는데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가봤자 뭐가 달라져요. 어차피 재수씨가 거기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어찌나 염치가 없던지
제가 있으니까 괜찮다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부모를 돌보고 있음에도 말이에요. 큰동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 생신 때 전화 한 통하는 게 전부였고 선물을 보내온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은 큰동사가 명절에 와서 거실에 앉아 과일만 먹고 1시간도 안 되어서 바쁘다고 갔거든요. 나가면서 거실에 놓인 시아버지 약통도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안 보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동생은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시동생은 정말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희에게 미안해하면서 형편이 되는 대로 간병비를 조금씩 보내줬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매달 빠지지 않고 보내왔어요. 한 번은 저에게 전화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도와드려야 하는데 여건이 안 돼서 이것밖에 못 해드려서 미안합니다. 그 말에 울컥했어요.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시동생은 가끔 집에 오면 시부모님 방에 가서 한참 앉아있다가 가곤 했는데 나가면서 저한테 꼭 고개를 숙인 채 인사하고 갔어요. 한 번은 시동생이랑 저녁을 같이 먹은 적이 있는데 시동생이 제 손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형수님, 손이 많이 거칠어지셨네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예를 하던 손이 간병을 하면서 갈라지고 거칠어진 거를 이 집안에서 알아차린 사람이 시동생뿐이었으니까요.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태도는 아주버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실 아주버님은 간병일 뿐만 아니라 돈 한 푼도 안 내셨거든요. 병원비도 간병비도 남편이 형한테 한 달에 얼마씩만이라도 보태달라고 했을 때 아주버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잖아. 그럼 집세도 안 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 퉁친다고 생각해. 남편이 그 말을 전해줬을 때 저는 며칠을 화가 난 채로 지냈어요. 집세를 안 낸다고요? 두 분을 모시면서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집세라뇨. 남편도 그 말에 많이 상처받았는지 며칠 동안 표정이 어두웠어요. 형한테 뭐라고 해야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오히려 아주버님을 감싸시더라고요. 큰아들이 사업이 바빠서 그렇지 마음은 있을 거다라면서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큰아들 몫이라며 당신 돈을 꺼내서 주셨습니다. 간병비에 보태라고요. 아들한테 못 받는 돈을 며느리한테 당신 돈으로 채워주시는 거였어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어머니가 자식을 감싸는 마음을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가슴속에 돌 하나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간병한 지 20년이 다 되어갈 즈음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저녁을 차려드리고 어머니 옆에 앉았는데 입을 열기까지 한참 걸렸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체력이 안 돼요. 이제 간병은 아주버님네랑 돌아가면서 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자 놀란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은수가, 우리는 너밖에 없어. 큰아들은 마음이 없고 셋째는 형편이 안 되고 너마저 손 놓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 그 순간 외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에 손잡아줄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셨던 저희 할머니요. 순간 영정사진 앞에서 혼자 앉아있던 그 장례식장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있는데 저희 할머니 손을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어요, 어머니. 다시 약통을 정리했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눈물 앞에서 제 힘듦은 말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남편도 여전히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자기가 형제한테 다시 이야기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역시나 똑같았어요. 아주버님은 여전히 바쁘다고 했고 시부모님은 여전히 큰아들을 감쌌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퇴근하고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형한테 전화했는데 형수가 받아서 얼른 끊더라. 나도 이제 형한테
기대하는 거 포기하려고.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상처를 받고 있었겠죠. 형제한테 외면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이 저를 가장 오래 묶어둔 사슬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 남편의 미안함, 그리고 외할머니 기억. 미안함이라는 감정으로 사람을 잡아두는 것. 그걸 그때는 사랑과 연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순간 간병이 제 일상이 됐고 가게를 다시 열겠다는 꿈은 접은 지 오래였어요.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긴 지 몇십 년이 됐습니다. 가끔 창고에 넣어둔 물레를 보면 마음이 이상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물건 같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흙을 빚고 찻잔을 구우던 사람이었다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한 번은 딸이 엄마 예전에 뭐 했어? 라고 물어서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었어 라고 했더니 딸이 신기해하더라고요. 저희 딸조차 제가 뭘 하던 사람인지 모르고 자란 거예요. 딸은 어느새 성인이 되었고 남편은 여전히 회사를 다녔고 저는 이 집안의 간병인이자 가정부이자 요리사로만 살았지 제 이름으로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이 간병을 해왔을 무렵 시아버지가 한번 크게 위독하신 적이 있었어요. 폐렴이 겹쳐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다행히 며칠 뒤 고비를 넘기고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 전원 오라고 연락이 갔는데 아주버님이 병원에 오자마자 시아버지 병실이 아니라 원무과부터 가는 거예요. 제가 이상해서 뒤따라갔더니 아버지 명의로 된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아주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주버님이 저를 돌아보면서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확인해 두는 거예요. 걱정되니까. 시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 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보험금 수익자 확인이라뇨.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걱정이 아니라 계산을 하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도 이 집안 재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신경을 쓰게 됐어요. 시부모님 병원비를 제가 관리하고 있었으니 통장 내역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 후에 은행에 들렀는데 시아버지 명의 통장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걸 발견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에 수백만 원씩 여러 차례. 이상한 건 시아버지가 입원해 계실 때도 빠져나간 내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병실에 누워 계신 분이 직접 이체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시부모님한테 넌지시 여쭤봐도 왠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아주버님이 보험 수익자를 확인하던 그날의 눈빛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빼간 건지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혹시 모르니까 저도 그 내역을 조용히 따로 챙겨뒀어요. 통장 사본을 복사해서 제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뒀는데 그때는 이걸 쓸 일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더 생겼습니다. 아주버님이 갑자기 시댁에 자주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얼굴도 잘 비추지 않던 분이 한 달에 두세 번씩 오셨고 올 때마다 시아버지 방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제가 차를 가져다 드리려고 문을 열면 이야기를 뚝 끊고요. 나중엔 큰 동서까지 따라와서 시어머니한테 갑자기 다정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색이 좋아지셨네요. 어머니 이 옷 잘 어울리세요 하면서요. 그전에는 명절에 와서 1시간도 안 되어 가시던 분이 말이에요. 물론 시부모님은 좋아하셨어요. 큰아들이 드디어 마음을 잡은 것 같아.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씁쓸했습니다. 30년 동안 옆에서 모신 며느리보다 몇 번 와서 다정하게 군 아들이 더 장하게 느껴진 거였으니까요. 한 번은 큰동서가 시어머니 옷장을 정리해드리겠다며 방을 뒤졌는데 나중에 보니 서류 보관함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등기부 등본이랑 보험 서류가 들어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고 다른 칸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상해서 남편한테 아주버님이 왜 갑자기 이러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만 하더라고요. 불안했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 상황들을 하나로 이어서 보면 그림이 그려졌어요. 저도 30년을 함께 살면서
이 집안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요. 아주버님이 순수한 효심으로 갑자기 변한 거라면 좋겠지만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때부터 시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이 뭐가 있는지, 통장 내역은 어떤지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씩 확인해 두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떼볼 수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했어요. 시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있었고 아파트가 2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내역은 제가 병원비를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복사해 둔 게 있었고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괜히 형제 사이를 벌려놓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만약의 경우를 위해 자료는 챙겨뒀습니다. 아마도 안 좋은 예감에 본능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몇 달 후 시아버지가 가족 전원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삼형제와 며느리들이 다 모인 자리였어요. 시아버지가 거실 가운데 앉으셨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주버님은 바로 오른쪽에, 시동생은 왼쪽에 앉아 있었고 큰동서는 아주버님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느꼈어요. 아주버님이 너무 차분했거든요. 평소에 오시면 핸드폰만 보시던 분이 그날은 자세를 똑바로 하고 시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무언가가 준비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윽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 땅과 아파트 2채를 큰아들한테 넘기겠다고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장남이 너네보다 잘 살아야 집안이 선다. 그런 줄 알아라. 귀를 의심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죽을 쑤던 일, 시아버지 보조기를 풀고 채우던 일, 가게 간판을 내리던 날, 현관 앞에서 운동화를 바라보던 새벽, 시어머니가 밤마다 저를 부르던 목소리, 도망치고 싶었지만 매번 돌아서던 일,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가 멍해졌고 주변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자주 집에 찾아오면서 이미 다 이야기가 된 거였습니다. 이 와중에 큰동서가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말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준비된 대사 같았어요. 제가 당황해서 시어머니를 봤는데 시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너만은 내가 진심으로 아끼겠다고 했던 그 시어머니가 제 눈을 피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설명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30년 동안 제 아내가 뭘 한 건지 모르세요? 새벽마다 일어나 죽 쓰고 약 챙기고 2번 씻기고 병원 다니고 본인 삶까지 다 포기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시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러셨어요. 그 점은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현금으로 얼마 정도는 남기마. 남편은 그 말에 더욱 화가 난 듯했어요. 목소리 높여서 더욱 따져 물었죠. 그러자 시아버지가 오히려 역정을 내셨습니다. 너희는 돈을 바라고 부모를 모신 게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지난 세월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돈을 바라고 모신 건 아니에요. 한 번도 돈 때문에 산 적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을 믿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항상 그 말이 저를 버티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정한 말은 쏙 들어가고 지난 간병의 대가가 고작 돈을 바라고 한 거냐는 말이었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왔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저 지난 세월을 되짚어봤습니다. 저에게 해주셨던 그 모든 게 가짜였던 건 아닐 거예요. 다만 그 따뜻함보다 아들이 먼저였을 뿐이죠. 30년 동안 모신 며느리보다 몇 번 와서 다정하게 군 아들이 더 중한 거였을 뿐.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지 않겠다고요. 다음날 시부모님 방에 들어가 2분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오니까 왠지 반가운 표정을 지으셨는데 제 차가운 얼굴을 보시고 표정이 굳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30년을 저랑 남편이 이 집에서 뭘 했는지 아시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어머니 아버지를 성심껏 간병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 30년의 대가가 고작 이거인 겁니까? 저를 가장 아끼겠다던 약속이 고작 이거인 거예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셨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야. 큰아들이 잘 되어야 아래도 다 잘 되는 거야. 우리를 이해해다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껏 쌓아 올린 것들이 그 한마디에 허물어졌어요. 부모 마음? 그래요. 부모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며느리 마음은요? 자기 인생을 다 바친 며느리 마음은 부모 마음에 끼지도 못하는 건가요? 그날 밤 늘 해오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도 챙기지 않았고 아침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일을 처음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는 옷장에서 제 옷만 꺼내 가방에 담았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적었어요. 30년을 살았는데 제 물건이라고 할 게 옷 몇 벌뿐이라는 게 서글펐습니다. 그 다음엔 창고에 있던 첫 번째 찻잔을 챙겼어요. 공방에서 처음 만들었던 기울어진 그 찻잔이요. 이후 딸한테 전화해서 엄마 오늘 딸의 집에 간다고 말했어요. 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나중에 말할게 하고 끊었습니다. 현관문에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부르셨어요. 은수가, 너 어디 가냐?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에 매번 돌아섰는데 이번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뒤따라 나와서 팔을 잡았지만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봤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집 나갈 자격 있어요, 나. 그 한마디를 남기고 걸어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딸네 집으로 가는 동안 창밖을 봤는데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간병하면서는 밖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병원과 집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 딸네 집에 도착하고 나서 그동안 조용히 모아두었던 것들을 꺼냈습니다. 따로 챙겨두었던 시아버지 명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통장에서 누군가에게 빠져나간 금액 내역, 30년간의 병원비와 간병 기록, 제가 직접 관리했던 것들이니까 자료가 정확했어요. 제 이야기를 전부 들은 딸은 제대로 정리하자면서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찾아줬습니다. 법률 상담을 신청한 건 평생 처음이었는데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결심한 상태였어요. 제가 집을 나와 법률 상담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시댁에 전해지자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수백 통 쌓였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심지어 아주버님까지도요. 그동안 제 전화를 피하기만 했던 분이 법적 대응을 시작하니까 연락을 해오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전화기를 꺼두고 잠을 잤는데 10년 만에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잤던 것 같아요. 이후 법률 상담을 받으니 간병 기여분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30년 간병 기록을 보시고 이 정도면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하셨어요. 30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증거라고 이렇게 오래 간병한 사례는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챙겨뒀던 자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통장에서 수차례 큰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 있었는데 이 중 상당액은 시아버지가 의식이 흐릿하던 시기에 이체된 것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누군가 시아버지 명의 통장을 몰래 건드린 거였어요. 아주버님이 시아버지 위독하실 때 보험 수익자를 확인하러 갔던 것, 갑자기 시댁에 자주 드나들며 서류 보관함을 뒤졌던 것, 그리고 이 돈이 빠져나간 시기가 전부 맞물렸습니다. 이걸 시부모님 앞에 내놓으면 아주머님은 궁지에 몰리는 거였어요. 시부모님이 전 재산을 큰아들한테 넘기겠다고 하셨지만 그 큰아들이 이미 부모 몰래 돈을 빼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제가 집을 나간 지 이틀 뒤 남편이 집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인터폰 너머로만 말했습니다. 30년 간병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는 한 발짝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고요. 남편이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다고. 자기가 비겁했다고요. 아버지 앞에서 더 세게 따졌어야 했다고 했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요. 그 뒤에 시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이러시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할 짓은 그동안 과분하게 한 것 같은데요. 물론 저는 한몫 챙기려고 30년에 모신 게 아닙니다. 시부모님을 존경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으셨잖아요? 저에게 하신 건 시부모님이 할 짓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이제라도 제 몫을 찾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에 한참 대답이 없다가 결국 전화를 끊으셨어요. 아주버님도 처음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재수씨, 이러면 집안 망해요. 이렇게 나올 일입니까 이게? 집안 망한 건 30년 전부터입니다. 그리고 망하게 한 장본인은 그쪽이고요. 전화를 끊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변호사를 통해 통장 내역 자료를 시부모님 측에 제시하자 아주버님 쪽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해왔어요. 통장 건이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면 아주버님 자신이 가장 곤란해지니까요. 아주버님은 그동안 부모님한테 한 푼도 지원한 적 없으면서 뒤로는 아버지 돈을 빼간 게 알려지면 사업하는 사람한테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시부모님이 재산 상당 부분을 저희에게 분배하겠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합의가 마무리되는 자리에서 아주버님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오랜만에 대면한 거였는데 아주버님 표정이 엄청 굳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처럼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라는 말은 저한테 하실 말이 아닌데요. 그간 본인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곱씹어 살펴보세요. 정말 가족이, 아니 인간이 할 짓이 맞는 건지 말이에요. 아주버님은 아무 말 못하셨어요. 큰동서도 옆에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는데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과는 그 자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합의서 서명이 끝내고 자리를 뜨렸는데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제 손을 잡으려 하셨어요. 저는 차갑게 뿌리쳤어요. 30년 전에는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는데 이제는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떠나는 순간까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부모님 간병은 아주버님네가 맡게 됐는데 한 달을 못 버티고 간병인을 고용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큰동서가 일주일 만에 못하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몇십 년간 제가 매일 했던 일을 한 달도 못 버틴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프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그 사람들은 한 달 만에 느낀 거니까요. 남편과는 오래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은 진심으로 저에게 사죄하고 있었죠. 내가 비겁했어. 당신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따지지 못한 것도 형한테 도움을 받지 못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이 그동안 무너지고 있는 걸 보면서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저는 한참을 가만히 듣다가 말했어요. 당신 참 밉지. 근데 미워만 하기에는 함께한 시간이 너무 길긴 해.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 그 시간까지 다 버리기엔 아깝단 생각이 들었어. 저는 남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그 긴 세월을 같이 버틴 사람이니까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함께 간병을 했고 나를 헌신적으로 키웠고 형한테 전화해서 매번 거절당하면서도 다시 전화했던 사람이니까요. 결국 저희는 시댁과 떨어진 곳에 작은 집을 구해 다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짐을 나르면서 말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당신한테 빚을 갚을게. 전 그저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알겠다고 이번에는 꼭 그러겠다고 했어요. 새 집에 짐을 풀면서 제일 먼저 놓은 게 공방에서 처음 만들었던 기울어진 찻잔이었습니다. 창가에 올려놓으니 햇볕이 찻잔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후에 작은 작업실을 얻어 다시 도예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흙을 만지는데 손이 떨렸어요. 물레 위에 흙을 올려놓고 페달을 밟았는데 감각이 남아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형태가 자꾸 무너졌는데 며칠을 반복하니까 손이 기억하더라고요. 몸은 잊어도
손은 기억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남을 위해 살았던 거잖아요. 제 이름도, 제 꿈도, 제 시간도 전부 내려놓고요. 그 세월이 억울하냐고 물으시면, 네, 억울합니다. 그런데 후회하냐고 물으시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처음 간병을 나섰던 제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그 믿음에 대한 보답이 고작 저것이었다는 게 가슴 아플 뿐입니다. 이제 가마에서 꺼낸 찻잔에 제 이름을 새깁니다. 예전에 공방에서 처음 만들었던 기울어진 찻잔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 옆에 지금 만든 찻잔을 나란히 놓으면 지난 시간이 보입니다. 기울어져 있던 것이 바로 서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이제야 제대로 서 있어요. 먼 길을 돌고 돌아왔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것만으로 이제는 만족해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안온한 일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사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